북한이 방위 산업 박람회와 유사한 무장 장비 전시회를 3년 연속으로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국 영토가 안전한 곳이 될 수 있겠는가라며 위협 수위를 높였는데요. 이에 대통령실은 대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한 외교 안보 소식들 봉영식 연세대 개건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장 장비 전시회를 3년 연속 개최하면서 기념 연설에서 한 발언이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을 했고 대통령실이 이에 대응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이 또한 북한 이 입장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핵동맹에 대해서 굉장히 견제하는 모습을 좀 비춘 것 같아요. 이번 연설 발언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지난번 이제 윤석열 한국 정부와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과 미국 간에 이제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공유 그리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죠. 네. 거기에 대해서 북한은 극렬히 반대와 비판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향후 북한판 중기 계획을 감행하여서 5개의 신종 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천명하고 그다음에 신무기 개발에 박차를 올려왔죠. 네. 이런 두 가지 맥락에서 볼 때 이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자산을 중요 관심 표적들에 할당했고 한국 영토가 결코 안전한 곳으로 될 수 있겠나 스스로 물어봐야 된다는 것은 이런 북한판 국방 중기 계획이 어느 정도 이제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한국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또 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핵 능력을 확보했다는 그런 선언을 하면서 이 한국과 미국이 대북 핵 확장 억지력을 강화하려고 하지만 네. 결국에 그건 한반도에서의 핵 전쟁의 위험도만 높일 뿐이고 북한의 이 핵 개발과 핵 소유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다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반복한 것입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 연설의 발언뿐만 아니라 무기 전시회에서 화성 11마를 공개하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화성 11마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무기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북한의 무기가 얼마나 발전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북한이 이제 이야기하거나 보여주는 것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안보에 큰 손해가 갈 위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자신의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과시하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예. 이렇게 핵 무장 능력을 과대 포장해서 과시하면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미국과의 협상에서 레버지를 확보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북한의 이제 핵 미사일 능력을 우리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하지만 또 너무 그 북한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가 북한에게 지나치게 양보하는 그런 협상에서의 큰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죠. 이번에 공개된 단거리 미사일에 극초음속 탄두를 장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 11마는 네. 사실 몇 년 전부터 북한이 이미 완성했다고 주장한 그런 미사일에 해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으로 본다면은 우리가 북한이 새로운 대남 핵 공격 능력을 개발하고 보유했다고 놀랄 이유는 없습니다. 이것은 계속 주장해 온 것이기 때문에 예. 과연 이제 북한 주장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믿을 수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독일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은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돼버렸다. 냉정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이런 발언도 과연 얼마나 정확한 북한 핵 능력에 대한 분석에 기초한 것인지를 정부가 좀 더 그 국방부라든지 외교부에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라면은 중에 하나라면 이제 러시아, 중국과 같은 수준의 이제 핵 공격 능력을 북한이 완비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것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 이야기인가? 과연 그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조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핵무기는 비싸거든요. 예. 핵무기를 그냥 뚝딱 개발하면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에 이제 순도를 유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가 약 4,380개 핵탄두가 있고 미국이 3,748개, 중국이 500개, 프랑스가 290개, 영국이 225개 핵탄두가 있는 것으로 유엔 안전보상이사회 상임이사국에서는 핵보유국 인정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영국과 프랑스가 왜 300개 미만의 핵탄두만 보유하고 있는가? 더 많이 가지고 있는 더 강력한 것이 아닌가 반문을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비용 때문입니다. 핵탄두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1초에 3,000달러 정도를 소요해야 되고 그래서 이 핵 보유국들 9개 국가들이 작년만 해도 900억 달러를 핵무기에 썼습니다. 약 125조 원인데 아까 말씀드린 1초에 3,000달러를 써야 되거든요. 북한도 한 해에 그 약 50개 탄두를 보유한다고 추정한다면은 1년에 9억 달러가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동영 장관이 이야기하는 정도의 300개 정도 핵탄두를 보유하고 또 재진입 기술까지 완벽하게 완성한 ICBM,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려면은 사실 북한 붕괴를 선호하는 분들에게서는 이것은 반가운 소식입니다. 북한이 곧 경제적으로 붕괴할 것이거든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 경제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아젠다 때문에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 능력을 사실상 자의적으로 증거를 제시하거나 충분히 객관적인 설명이 없이 하면은 과연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 이런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또 군사적인 대응의 그런 교집합이 무엇이냐, 어떤 방식으로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이 의아해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또 이제 통일부에서는 그렇다면은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받아들여야 되나 헌법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나 질문을 했을 때 통일부에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교류 협력을 재개해야 된다 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헌법을 개정해서 북한과 남한은 이제 독립적인 주권 국가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영원히 걱정할 이유가 없다면은 이것도 고려해볼 만한 사안이죠. 하지만 두 개의 분리된 주권 국가 된다 그래서 과연 북한의 핵 위협에 우리가 영원히 안심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 인도랑 파키스탄도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독립된 주권 국가인데 그리고 중국하고 미국도 그렇고 그렇다면은 이제 북한의 주장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로는 우리가 수용하는 것이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하고 믿을 수 있는 북한 비핵화의 해결책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된다. 즉 북한이 과연 미국의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재진입 기술까지 완성한 ICBM 기술을 완성했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과연 북한 미사일이 한 번도 정상각도 발사 실험을 안 해봤는데 예. 김여정 부부장이 2년 전부터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하지 못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엔진 실험 위주로 하고 있고 또 이거 한국과 일본 같은 단거리 타격을 하기 위한 이런 핵 미사일만 이렇게 계속 공개하고 있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미국을 공격하려면은 핵 미사일을 탑재한 핵 잠수함을 개발해야 됩니다. 네. 근데 2023년 9월에 공개한 김근옥 영웅함 같은 경우에는 그 설계부터 과연 이것이 핵 잠수함이냐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핵 미사일을 발사하는 발사대가 함교에 위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김근옥 잠수함에서 핵 미사일을 북한이 발사하면 김근옥 영함이 침몰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를 충격을 흡수하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그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라 그랬냐면은 핵 잠수함이 뭐냐? 핵 미사일 발사했으면 그것이 핵 잠수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 말씀드린다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위협을 합니다. 네. 그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대북 억지력을 확보하거나 북한과 효과적인 협상하는데 가장 좋은 정답은 아니다. 북한의 많은 부분이 일방적으로 과장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각 부처가 주장하고 있는 어떤 그런 정책을 정당하기 위해서 선택한다면 한국의 이런 외교 국방 대북 정책에는 큰 혼란이 온다. 그렇다면 예.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의 손해고 이재명 정부의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뭐 북한은 정말 그러한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핵 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일단은 뭐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려는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 유엔 총회에서도 앤디 이니셔티브라던가 아니면 그제 이제 실향민들을 만나서 군사적 그리고 뭐 정치적으로 대립하더라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이 이산 가족들의 어떤 생사 확인이나 편지 교류는 가능하게 해줘라라는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이 대통령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은 얼마나 될 것이냐 이 궁금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지 않죠.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생사 확인 편지 교환은 이제까지 무관심으로 철저하게 일관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 왜 갑자기 북한이 이재명 정부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이번에 수용할 것이냐? 어떤 큰 이유가 새로 생기지 않았다면은 그런 입장을 변화할 그런 동기부여가 전혀 없는 것이죠.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예전에 비해서는 북한을 한 민족이다, 동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더 강화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세대가 대한민국 사회에 점점 증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20 몇 년 전에 있었던 대북 협상 카드를 계속 제시한다는 것은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대북 정책을 북한이 핵 탄두를 개발했고 이재명 정부가 한 얘기입니다.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3대 국가의 하나가 됐는데도 그런 2025년도에 북한과 한반도 안보를 생각하지 않고 25년 전에 했던 그런 방식으로 북한에게 제시한다면 북한조차도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의 추석 연휴는 노동당 창건 80주년 행사 챙기기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연휴 직후 10일에 열리는 열병식에 수만 명이 동원됐다는 군 당국의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80주년 정주년이라서 더 대대적으로 신경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열병식을 전후해서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2년 제8차 당대회에서 북한판 국방 중기계를 발표했고 5가지의 신종 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해왔지 않습니까? 예. 네. 무기를 개발하기 위해서 그걸 완성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도 미사일 실험이 있었고 따라서 너무 북한이 미사일을 자주 실험하기 때문에 북한의 중요한 이런 기념일과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이 겹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판 중기계의 완성을 위해서 계속 무기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면서 이런 정치적인 효과까지도 얻을 수 있다면은 이것은 양수겹장인 것이죠. 하지만 정치적인 목적이 우선돼서 그런 무기를 과시하거나 실험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뭐 북한군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을 한 지 벌써 이제 1년이 돼서 이런 기술들을 확실하게 러시아로부터 얻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생기고 있고 또 중국과도 관계를 잘 가져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잖아요. 북한의 속내는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말씀하신 것이 잘 모든 내용을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으로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그런 참석을 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 그리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어깨를 나란히 그 천안문 광장에서 했겠습니까? 그것은 러시아와 강화된 그런 우호 협력 관계를 과시하면서도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중국과의 관계의 복원도 시작하겠다는 것을 천명한 것으로 보이게 되겠죠. 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아까 말씀하신 것이 이재명 대통령의 유엔 총회에서 END 구상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END가 이제 단계론인데 exchange, 교류, 그 다음에 정상화, normalization, 그 다음에 denuclearization, 비핵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중국과의 관계도 계속 복원이 시동이 되었고 러시아와도 역사적으로 전례 없이 돈독한 외교 안보 경제적인 협력을 가지고 있는 북한이 한국이 익스체인지, 교류를 요청한다 해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도 알고 있는 것이 남북 간의 교류가 시작되려면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은 대북 경제 제재의 해제입니다. 그 키는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한국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특히 한국이 주장하면은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 대북 경제 제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포함해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해제해 준다면은 한국의 입장을 수용할 그런 동기가 있겠지만 그것이 없는 마당에서는
한국 정부가 무슨 제안을 하든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것은 북한 측에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대미 협상과 대화에 주력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거든요. 네. 그런 면으로 본다면 END 구상은 처음서부터 한국 독자적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제가 갖추어지지 않는 구상이다.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되겠고 미국이 피스메이커가 돼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북한과 미국 간에 고위급 대화 협상이 어떤 결실을 맺은 그 이후에나 아까 말씀하신 이산 가족 상봉이라든지 서신 교환 또 이런 남북 간의 교류, 익스체인지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익스체인지가 시작되고 나서 뭐 북미 간의 대화가 더 진전이 된다든지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어떤 협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가능한 것이 이 남북 간의 경제 교류입니다. 네, 북한 이야기를 해봤고 이제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한미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현재 시각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김정관 장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의 유선 회동 이후에 열린 건데요. 우리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는 입장인데 좀 지지부진했던 이 한미 투자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기류가 좀 심상치 않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9월 27일이었죠. 구인철 부총리 좀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미를 마치고 오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과의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되었다. 협의가 완료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고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도를 통해서 들었는데 미국과 환율 협상은 이번에 협의가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통화 스와프가 굉장히 어려운 난제였는데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양보를 얻어낸 것이 아닌가 추측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그 다음에 그 발언은 환율 협상이 타결됐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을 환율 조작국 지정으로 할 위험이 있었는데 그것을 타결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재명 정부가 특히 구윤철 부총리가 뭔가 이 성과를 내놓기 위한 어떤 압박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사실은 성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성과가 있다면 이렇게 국익 최우선을 하는 각 긴급 회의를 열 이유도 또 없는 것이겠죠. 추석 연휴 동안에. 그래서 통화 스와프 논의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구윤철 부총리는 얘기를 했고 협의가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미국과의 협의가 완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것을 다 고려할 때는 좀 긴장해야 되지 않는가. 여러 가지 면에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에 관해서는 양측이 굉장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협상이 지지부진하다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우려와 추측을 해보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에 29일 하루만 온다는 것도 이런 면에서 본다면 미국과 한국 측이 새로운 단계의 양국의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 하러 나가기에는 아직도 이런 관세에 대해서는 협상이 그런 어떤 결실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보여주는 어떤 일정이 아닌가 이렇게도 추측이 됩니다. 일단 뭐 알려지기로는 말씀하신 대로 당일치기로 방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정상 간의 정상회담이 다시 추진이 되거나 만남이 이루어지면 세부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희망도 있었는데 그 기대는 좀 어려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부터 이제 에이펙 정상회의는 한미 간의 사안을 논의하는 양자 외교회장이 아니죠. 다자 외교, 특히 다자 무역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양자 외교의 장으로서 이번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가장 관심을 받은 것은 아무래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만남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애시당초부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이번에 큰
담판을 하고 합의를 이뤄내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죠. 우리가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이라는 다자 무역 회의가 잘 되고 예. 중량부터 해야 되니까요. 그것이 목적이니까. 그 다음에 한미 간의 이런 대미 투자라든지 그런 관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좋은 합의가 나와서 실무진에서 정상 간에 그것을 추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상 우리가 가장 희망할 수 있는 시나리오였는데 그것도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정부에 계신 분은 예. 뭐 오래 머무른다 그래서 그것이 꼭 긍정적인 사인이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에 이런 체류 기간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면 왜 트럼프 대통령 일본에는 그렇게 장시간 체류를 하는지 그것이 체류 기간이 중요한 변수가 아니라면 왜 한국에는 당일이고 일본엔 3일인지 이것에 대해서 정부가 좀 국민께 설명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일본 집권 자민당에서 여성인 다카이치 사나이 총재가 선출됐습니다. 강경 보수 성향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예상대로 취임이 된다면 일본의 유리천장을 깬 첫 여성 총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일본 내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봐야 할지 그리고 또 향후 우리나라와의 관계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민당이 이제 1950년부터 사실상 몇 번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일당 집권을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자민당 독주에 대해서 일본 국민과 사회가 경종을 울리는 사인이 이제까지 증가해 왔습니다. 특히 이시바 내각의 이런 시기에 와서는 2024년 11월 중의원 패배를 했고 25년 7월 참의원 선거도 패배를 했죠. 따라서 새수른 세부대 자민당도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면은 계속해서 국민의 신임을 얻을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생각한 것이 그런 차원에서는 세대 교체 쪽으로 자민당의 모습이 바꾸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고이즈미 네. 농림수산 장관이 차기 총리로 더 유력하지 않은가 했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역사상 처음으로 1885년 이후로 계속 이어진 총리직에 여성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여성 아베라고 불리는 강경 보수지만 일본 사회와 정계 입장에서 본다면 파격에는 분명합니다. 예. 최초로 여성 총리가 탄생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파격이 절실하다는 자민당 내에 그런 위기감이 고이즈미 총리 배출이 아니라 최초의 여성 총리 배출, 다카이치 총리의 당선으로 귀결된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하지만 당내 입지가 아무래도 미약하기 때문에 아소라든지 자기 지지 기반이 확실한 원로들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여성 아베라는 별명이 있기 때문에 야스쿠시 신사 참배라든지 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애써 구축해온 한일 간의 실용적인 양자 협력 관계가 일순간에 무너지지는 않을까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자민당이 공명당과 연합을 한다 그래도 과반인 233석에는 13석 모자랍니다. 220석밖에 중의원에서는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일변도, 강경 일변도의 국내 정책이라든지 외교 정책을 하기에는 다카이치 내각은 좀 그런 능력이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조심스러운 행보가 예상된다. 한일 관계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지 않은 그런 신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간의 서툴 외교 보고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개균 교수와 함께 자세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